이번에 푼 문제는 21회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수직적 의미의 잔여지 그 문제. 그래서 소유 토지 전체를 시이사장이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시이사장의 결정과 피의 주장 내용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문제고, 그래서 먼저 시이사장 결정의 타당성을 쓰고 그 다음에 보상의 산정 원칙 68조를 써줬고요. 이거는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 감정평가 법인 등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그 기준으로 산정한 K 지침이 법규성이 있는지 여부를 논하는 건데, 이게 K 지침이 행정규칙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으로 제정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다. 근데 K 지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한 공익사업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으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생각되고,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법규설, 비법규설, 준법규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행정규칙의 대외적인 구속력을 부정하였다. 근데 행정청은 행정규칙은 행정청이 아니었어. 행정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으로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법규성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시이사장 결정의 타당성은 토지보상법에 의하지 않고 법규성이 없는 K 지침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였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이 P 주장의 타당성은 간접손실보상 의의랑 성격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지 밖의 재산권자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고, 이건 재산권 보장이고 사후적 보상이자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그 요건이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손실일 것, 그리고 그 발생이 예견 가능하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철도 사업에 따른 터널이 건설되어 사업 시행지구는 지하로 한정되므로 지상의 토지에 관한 손실은 간접 손실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것, 타인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과하여진 사회적 제약을 넘는 손실이고, 인적 범위의 특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형식설이랑 침해의 성질 강도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설이 있는데, 판례는 손실의 예견 가능성과 수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피해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장래삼 경작을 지속할 수 없는 바 수행 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보상 규정이 존재할 것. 보상 규정은 79조 2항이랑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9조 내지 65조의 그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에서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칙 59조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근데 네. 이거 59조요. 경작을 교통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작 도로나 교통이 하천에 둘러싸여 뭐라고 했죠? 산이는 무슨 하천에 둘러싸여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산이나 하천에 둘러싸인 게 아니라서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아니지 않아요? 나 이거 항상 쓸 때마다 그게 고민되더라고. 처음부터 고민했었지. 그냥 대본 쓰자고 영롱해. 그래서 이거 되게 59조 판단할 때 그 산이나 하천에 둘러싸인 게 아닌데 이건 경작 쓸데없는 고민했어요. 죄송해요.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보고 싶었어. 그리고 물음이가 P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관철시키기 위한 토지보상법의 권리부재 수단에 관하여 논술을 하시는데, 이게 옛날에 그 스터디 문제로 나온 적 있잖아요. 스터디 아마 1기 첫 번째인가 0기 첫 번째 이러지 않았어요? 잘 쓰신 거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걸 쓴 걸 봤는데 목차는 이거랑 똑같은데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진짜 못 봐줄 수준이었어. 본인이 쓴 거를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답안을 보니까 권리 4개 수단 4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사업인정이 위법한 경우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렇게 나누신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지만 되게 좋은 것 그런 같아요. 나도 체계였어. 이거 다 고쳐놔야겠다. 그래서 사업인정이 위법한 경우가 사업인정이 위법한 경우에 P는 그 피수용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침입적 행정행위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처분에 대한 부용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쟁송법에 따라 행정쟁송제기권이 인정되고 이 경우 행정쟁송 및 국가배상 청구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거 문제가 토지보상법상의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이거 적어도 되나요? 국가배상법이고 행정쟁송이랑? 예를 들어서 행정쟁송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토지보상법상의 권리 토지보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토지보상법에서 상의 권리구제 수단은 아니다. 차라리 이렇게 적는 게 낫지 않았을까? 밑에 추가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나에다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무튼 1번이랑 2번을 합쳐서 좀 짧게 쓰면서 이런 방법이 사업인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법에 근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것 같아요. 토지보상법 상의 권리구제 수단을 묻고 있는데 이건 토지보상법 상이 아닌 거를 길게 쓴 거니까 그렇죠. 이거 짧게 줄이고 써야겠다. 그냥 약간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시험 보면서 이게 빨리빨리 판단이 잘 안 되죠. 시험 볼 때는 그냥 하고 쓸 거예요. 근데 나는 행정쟁수법 보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난 건데 나 수업 봤을 때는 잘 쓰셨다 했는데 토지보상법이 있어. 토지보상법 상이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손실에 대해서 정당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리고 이 K 지침이 행정규칙에 의한 법규성이 없으므로 정당보상이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그 사안의 P는 사업 인정 후 협의 취득의 경우로 공법상 계약이라는 견해와 사법상 계약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민사소송을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근데 다수설인 공법상 계약설에 의하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례에 의할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근데 저 이거 쓰면서 궁금했는 게 여기에다가 그런 거 쓰잖아요. 그 사업 인정 후 협의의 경우 협의 불성립 시 뭐 재결에 의하고 그게 뭐 수용 재결의 절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으로 보면 타당하다 이런 거 쓰세요? 항상? 네, 아니요. 아니. 이거 협의 소멸 그거 공법상 공건설 그거 다 어떻게 썼더라? 그거 그냥 공법상 계약에 의한 거라 공건설로 보기 타당하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짧게 공법상 계약에 그리고 길게 배점이 길 때는 길게 써요. 이 토지 수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되게 그 공포를 느낄 수 있어. 공포 이런 표현이 없지만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부여되므로 뭐 이런 강제적 절차의 일부로 막 이런 식으로 길게 쓸 때도 있고 짧게 쓸 때도 있고 그냥 안 쓸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짧고 그리고 이거 저 말씀드릴 건데 이거 협의 아니잖아요. 이거 협의 아닌가요? 네, 협의를 거부하였다. 협의를 거부하였어요? 저 이거 사실 2주 전에 풀어서 제 기억이 안 나요. 협의를 거부해서 협의를 거부했구나. 협의 취득의 경우도 아닙니다. 협의를 방금 지금 이상해서 다시 가서 문제 봤을 때 협의를 거부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협의를 거부한 경우 집에서 고치겠습니다. 3번은 맞네요. 2번도 논적 이탈이네요. 그 3번은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P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법 30조고 관할 토지 수용에 직접 토지 전체를 수용해달라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80조. 그 다음에 권리구제 수단은 판례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청구과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하여 처벌성을 긍정하였고
재결 신청 청구 혹은 재결 청구 거부의 경우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부작위의 경우는 부작위 요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재결 신청 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사업 시행자가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업 시행자는 재결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가산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 이때 가산금에 대한 다툼은 85조 2항에 이거 보상금 청구 소송으로 덮칠 수 있다. 근데 이거 꼭 넣었어야 될까? 이거 빼도 되지 않을까요? 답은? 답은? 저 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이거 왜냐면 이거는 차라리 이거 빼고 사안의 경우는 재결 신청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결 신청 청구 거부에 대한 거부 취소 소송이나 부작위 이거 확인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차라리 그렇게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더 강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간접 손실이니까. 좋습니다. 재결 신청. 근데 저는 이거 가산금 규정도 사실 쓴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네 플러스 1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라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가산금까지 미처 생각 못해서. 전 이거를 쓰다가 원래는 안 썼었는데 갑자기 다시 쓰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넣는데 쓰면서도 뭔가 고민이 됐어요. 약간 이런 거 되게 어려운데 약간 논점 이탈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가점받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 이런 거. 맨날 저게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거 쓰지 말고 못 있는 걸 쓰라고. 맞아요. 이런 게 딱 그거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쓰지 말아라.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 게 그래서 가산금 지급에 대한 것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걸 강조하는 게 권리도 있으니까 그 권리가 있다는 것도 뭔가 강조하면 좋아. 그래서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거가 하나의 이 답변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완전 논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류. 괜찮은 것 같아요. 앞에 1번, 2번 뺐으면 지금 많이 남으니까 사실 이 부분 넣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1번을 확 줄이고 1번 확 줄이고 이거 넣고 그다음에 재결 신청 실익 없다. 아니 사업 인정은 협의체들끼리 맞아. 이거 굳이 쓸 필요 없지. 이거는 통으로 날려도 되죠. 그렇죠? 오빠 거부했다. 그래서 지문 열심히 읽어야죠. 그다음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피가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권리는 그 행정쟁송 제기권인데 83조의 이의신청이랑 85조의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구제 수단은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60일 이내, 보상금에 관하여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그 증감 이해 부분에 관하여는 취소소송 및 무효 등 확인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근데 이거 무효 등 확인 소송 꼭 넣어야 되나요? 이게 판례 인정. 저기요. 이거요. 이 문제 나 지금 생각나는데 접근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왜냐면 이게 토지보상법상 권리구제 수단을 묻고 있잖아요. 맞아. 그럼 토지보상법상 권리구제 수단을 좀 자세하게 써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쵸? 그 권리와 권리구제 수단 나열에 지금 현혹돼가지고 네. 잘못 쓰고 있었어. 약간 사업 인정도 필요 없는 거고 협의도 필요 없는 거고 사실 재결 신청 청구권이 뭔지 그냥 보상금 청구 소송이 뭔지 이의 신청이 뭔지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은 다 빠지고 이런 게 있다라고만 지금 너무 그쵸. 내용이 약간 토지보장법상 권리구제 수단을 묻고 있잖아. 그쵸? 그러네요. 네. 이게 아니라 그냥 약간 처음부터 83, 85 나오고 내가 갖고 있는 재결 신청 청구권 이런 거 그냥 그걸 쓰는 거 판례에 쓰고 이런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뭔지 그게 뭔지 이의 신청은 뭔지 성격이 뭔지 임의주의 뭐 이런 걸 써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쵸? 잘못 보고 있었어. 접근이 잘못된. 옛날에 잘못 써놔가지고 그거 바탕으로 다시 쓴다고 지금 발전을 못했어. 나 그래서 그러네. 처음에 그냥 대충 봤을 때는 되게 잘 쓰셨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었어. 논점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네. 83조, 일단은 85조 쓰고 그냥 토지보상법상 권리구제 쓰라고 네, 했으니까 맞네. 사업인정 위법방정 이런 거는 그냥 소별 정도에서나 그냥 간단하게 언급할 정도지. 그냥 아예 안 써도 될 것 안 같아요. 써도 사업인을 위법하다는 얘기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손실보상 청구권까지 쓴 맞아. 거는 좋고 협의는 쓸 필요 없고 맞아요. 협의 쓸 필요 협의가 없었어. 불성립할 때 재결 신청 이거 쓴 건 좋고 그 다음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서 나눠서 쓴 것까지는 좋은데 결정적으로 이해 신청 보증서 너무 짧았다. 너무 비중이 적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썼어야 되는데. 그쵸? 맞습니다. 지금 자, 알았으면 됐어요. 맞아요. 시험에서 안 그러면 되죠. 그쵸. 권리구제 수단 쓰면은 맞아. 그거 쓰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토지보상법. 뭐가 있고 뭐가 맞아요. 있고 뭐가 있고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토지보상법상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딱 이해 신청 해줬는데 보증서 그냥 권리구제 수단도 아니고 그죠? 네, 그쵸. 왜 이렇게 썼지? 그러네. 멍청이. 아니, 내용은 잘 썼어요. 내용은 잘 썼는데 약간 논점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잘 읽자. 네. 나 오늘 지하 1층. 그래. 지하이 안 보니까. 그 다음에 문제 2번이 이의신청이랑 행정심판을 모두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그래서 강학상 이의신청인지 그거 물어보는 거였는데,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법 11조에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정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취지가 공정한 지가 공시, 국민권익보호의 취지가 있다. 그리고 법적 성질이 강학상 이의신청이라는 견해랑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판례는 부동산 공시법상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었고, 부동산 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상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시군구청장에게 제기한다는 점과 국민권익구제 측면에서 강학상 이의신청으로 보기 타당하다. 사안의 해결이 그 행정기획본 36조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말을 사망 이거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사항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소결에 부동산 공시법상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므로 36조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 행정심판에 제기할 이거 행정심판의 소송인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P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모두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된다라고 썼습니다. 이거요. 네. 이 논거에서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행정심판이 아니므로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결과를 통지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 논거가 되는 게 행정심판법 51조에서 행정심판법 51조에서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학상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그 행정심판법 51조 그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은 적용받지 않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좋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 나오면 강학상 이의신청 나오면 그거 써야겠다. 강학상 이의신청 나오면 저는 세트로 제가 항상 헌법 좋아한다잖아요. 네. 여기 헌법 여기도 이거 나의 노하우인데 알려주지 말까? 알려주세요. 공유해주세요. 자꾸 이거 정작 알려줘. 농담이에요. 이거 부동산 그리고 이거 이 강학상 이의신청에 검토란 쓸 때도 헌법 107조 3항에 그러니까 107조 3항에 행정심판을 사법심사 절차를 준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헌법 107조 3항에. 그래서 그거를 헌법 107조 3항에 사법심사 절차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거 하나 더.
아, 51조랑 107조 사망.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부동산 공시법상 이의신청은 처분성이 시군구청장에게 제기한다는 점과 국민권리문제 측면에서 강항상 이의신청금이 타당하다고 쓰셨잖아요. 저는 여기다 그걸 하나 더 쓰는 거죠. 헌법 107조 3항의 사법실사 절차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서 라고 한 줄이 더 추가되니까 플러스 1점. 뭐가 지금 답안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여기서는 소결에서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행정심판법 청구 재청구 법제 그걸 적용받지 않아서 라는 용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쓰거든요. 괜찮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같이 플러스 1점 해야겠다 이제. 네, 플러스 1점. 같이 시작해야지. 그 다음에 물음이가 개별 공시지가가 위법한데 그 기초로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거 오늘 스터디 그거라.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가 그 시군구청장이 일정한 행정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고 과세 결정의 공평성의 취지가 있는데 이 법적 성질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판례는 개별 공시지가는 과세 기준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을 긍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세 등과 관련하여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처분성을 긍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고 그 하자승계의 의의랑 전제 요건이 의가 1년의 행정행위에서 선행행위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후행행위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 권리보호 및 재판받을 권리보장의 취지가 있다. 그래서 전제 요건은 선후행위 모두 처분일 것, 선행행위에 불가증력이 발생하였을 것, 선행행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할 것, 후행행위는 적법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재산세 부과 행위는 강악상 극부함형으로 처분성이 긍정되고 나머지 조건은 충족하였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정 가능성이 그 학설은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하자승계를 긍정하는 전통적 하자승계론이랑 선행행위에 불가증력이 발생하여 후행행위를 구속하는 경우 하자승계를 부정하는 구속력 이론이고 판례는 행정행위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한 손실이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을 넘는 경우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하자승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후행 행정행위가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하자승계가 부정됨이 타당하나 국민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안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는 처분이고 그 피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12조랑 19조에 따라 과세 처분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 피는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불가증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돼서 예측 가능성이랑 수인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피는 개별 공시지가 위법함을 이유로 재산세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거 왜 판례 안 썼어요? 쓸 자리가 없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이 문제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판례 두 개 비교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 약간 그 판례 두 개를 마지막에 결론에 넣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개별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거 아닌가? 저 사실 하자승계 신나서 쓰다가 까먹었어요? 까먹은 거 알고 너무 늦었어요. 하자승계를 지웠어야 됐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그냥 뭐 그 다음에 이게 얘가 개별 통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내용도 없고 사안 해결해서 1 관련 판례 해가지고 그 고지 된 경우 고지 안 된 경우 해가지고 쓰고 그 사안에 소결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썼어야 했는데 그쵸. 이거 루틴이잖아. 맞아요. 근데 이 정도 써도 점수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쓴 거나 이렇게 쓴 거나 들어갈 내용 다르고 했을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게 순발력이 이렇게 탁탁 튀어나와요. 그러니까요.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팔려? 알면서도 못 쓴다고. 그치? 하자승계 쓰다가 까먹어가지고 못 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근데 목차 잡는 연습을 해야겠죠. 저도 요즘 그 생각해요. 이론에서 너무 목차를 안 잡고 썼더니 요즘에 이제 좀 약간 심화로 들어가니까 목차 엄청 커요. 이론에서? 네, 그래서 목차 지금 되게 지적받고 있어요. 목차 무슨 말? 목차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름은 뭔가요? 이동훈 평가사님은 목차도 중요한데 그 안에 있는 키워드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걸 좀 더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목차 잡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목차 먼저 잡고 써가지고 목차 안 잡고 못 쓰겠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목차가 그냥 문제 보면 바로바로 쓰면서 다 튀어나와서 목차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타고나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기출에서 다 내셔가지고 기출을 외워서 그래요. 기출. 근데 이제 기출에서 안 되시니까 목차가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했더니 내가 쓰면서도 말이 안 되는 목차를 쓰고 있는 거야. 목차의 중요성. 이거 너무 사담이었어.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 3번이 친문계를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평가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공시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검토하고 있고, 과징금, 벌금, 과태료의 법적 성질을 비교하여 설명하시는데 이거 너무 뭔가 전 어려웠어요. 저도요. 저도 이번 주에 이거 풀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과징금이 행정법규 위반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해당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 규모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이다. 근데 감정평가법상 과징금은 업무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변형된 과징금이고, 이것이 감정평가법인 등의 공적 업무 수행 시 영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함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 취지예요? 네. 아닌가요? 네.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게 취지가 아니고 공익사업을 약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의 취지죠. 그쵸.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익을 현저히 해야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함의 취지가. 그러니까 이게 계란이 맞다기보다는 그리고 마치 영업으로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과징금은 영업이익을 박탈하는 게 목적인데 감정평가사법상의 과징금은 영업이익을 박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적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데 목적이니까 이거 그러면은 좀 약간 취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익을 박탈함을 앞으로 보내고 그 나머지 말을 뒤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영업으로 인한 이익 박탈함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아예 쓰지 말까요? 왜냐면 이게 분명한 차이고 이걸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죠. 영업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신 업무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이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는 거는 이 행정상 의무를 위반을 해서 뭔가를 영업 시간을 위반을 해서 내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어. 그걸 박탈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거는 업무 정지에 가름한 거라서 그걸 박탈한다는 게 아니지. 그게 박탈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지. 이건 아예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영업이 박탈함의 취지가 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선임이 말한 그거긴 했어요. 공적인 업무 수행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게 이 목적이긴 하잖아요. 공적 업무 수행의 취지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영업이익으로 인한 박탈함을 쓴 게 어쨌든 얘가 과징금이 영업이익 박탈하는 거긴 해서 그걸 쓰기는 했어요. 취지가 근데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앞에다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그러니까 업무 정지에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업무 정지 대신에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 거다. 취지가 그게 아니고 취지는 이제 공적 업무 수행이라고 쓰고 영업이익을 이런 박탈은 앞으로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네, 그냥 약간 취지라고 쓰면 안 돼요. 그게 취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벌금과 과태료는 벌금은 행정형벌의 일종이고 과태료는 일반 사회 법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행정 질서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가해지는 제재이다. 그리고 법적 성질이 과징금 부과행위는 극부화명이고
침입적 행정행위로 행정쟁수법상 처분이다. 그리고 감정평가법상 과징금은 감정평가법 41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문헌에 따라 재량행위이다. 근데 저희 법적 성질이 더 이상 기억이 안 나서 이 과징금. 과징금 법적 성질? 네, 재량행위랑 여기도 처분. 급부. 급부. 네. 급부하며. 급부하며. 그래서 저는 급제 이렇게 왔어요. 급제. 급부하며 재량 왔다. 급부하며 생각이 안 나. 물어보니까 갑자기 내가 이거 내가 두 문자 딴 거 있는데 뭐지? 급제, 급부. 저 심지어 앞에서 이거 급부하명도 썼을걸요? 그래놓고 맞아. 지금 뒤에서 급부하명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맞아. 그래서 재량행위다 하고서 뭐가 더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급제. 그리고 벌금은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형사처벌에 해당한다. 그리고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그냥 행정상 위반에 대한 처분으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매기는 것이다. 언제든 틀린 거 얘기해주세요. 이게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뒤에 쓰셨나? 행정 질서가 질서 행위 위반 행위 규제법. 과태료는 과태료가 다시 한번. 너무 잠깐 이름이 너무 행정 질서 행정 행위 질서 규제 위반법인데 행정 질서 규제 위반법. 그러니까 내 답안에다가 내 거 발표하면서 얘기해. 같은 거 하지. 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이거 감기가 잘 안 돼.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는. 이거 제 거 제가 또 발표할 게 없냐. 이거 넘어가세요. 다음에 이 부가권자랑 절차 적용 법규 등 그 차이점을 설명했는데, 과징금은 감정평가법 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으며 동법 41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거 할 때 꼭 그런 것도 쓰고 싶어요. 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거는 무효고 그걸 반하는 것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벌금은 범죄 사실의 신고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며 범죄 기소에 의해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형이 확정됐고, 이런 가벌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해야 된다. 과태료는 1차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하고, 이에 대한 불복으로 과태료 재판을 거치는 경우 2차적으로 법원이 부과합니다. 구체적인 부과 절차 및 징수 등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이거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네, 맞아. 이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이거 너무 안 외워지고, 심지어 이걸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저도요. 심지어 이거 겨우 2주 전에 외운 건데도 까마득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외우고서 쓴 건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계속 외웠는데 까먹었어. 이게 단어만 생각이 나지 조합이 안 됐어.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징금과 벌금을 중복하여 부과하고자 하고, 이 중복 부과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서 판단하는 건데, 벌금 부과 사유 및 법적 근거가 감정평가법 28조 2에 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 등과 그 사무 직원에게 토지 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감정평가법 49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법 28조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감정평가법 25조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성실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법인 등이나 사무직원은 28조에 의해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라서는 아니 되고, 41조는 감정평가법인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법 25조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중복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관련 판례가 행정형벌인 벌금과 행정상질서벌의 일종의 과징금은 그 목적이랑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행정징벌을 받은 뒤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소결이 과징금과 벌금은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벌금 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생각한데 사안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성질이 있다고 보이는 바 관계 분명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이거 저번에 그 혜성님이 일사부재리 쓰지 말라고. 아 근데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시험님 문제 잘못 해주신 것 오, 같아요. 어떤. 이거 그냥 친분관계 고려해서 유리하게 평가한 거지 유도 요구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유도 요구가 아닌가요? 친분관계 그게? 친분관계는 그거지. 불공정 감정평가, 감정평가사법 3조, 감정평가 감칙 3조. 이해관계 감정평가 법인 등은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또는 친족 등 25조가 토지를 그거 아니에요? 그건가? 그거지.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저 이거 거니까. 유도 요구인 줄 알았어요. 유도 요구는 이제 의뢰인이 유도 요구를 하거나 그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유도 요구를 해서 해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서. 문제를 잘 읽자. 그 친분 보고 유도 요구 이런 친구 나오면 그거죠. 그 불공정이고 좋습니다. 네. 끝났습니다.